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학생 19명이 숨지고 교사 등 성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18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희생된 학생과 성인 모두 한 교실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나이는 대부분 10살 내외로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난사 참극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총기 단체 로비에 맞서 합리적인 총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법적 총기 구매 연령이 18세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우리가 왜 무기력화가 있는가라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오는 27일 그렛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참석하는 총기협회 연례 총회가 개최됩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남가주 정치인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총기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학교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소지자 협회는 총기 소지 자유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 총기 난사 참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무분별한 무기 밀매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감염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장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현재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동시에 위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합동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의 핵 기폭장치 시험이 한국 정보당국에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사나 국가안보실은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국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586 세대에게 퇴장을 요구하면서 현재 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NBA 서부조 결승 4차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19대 109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과 에인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내일 오후 6시 30분 에인저스 스타디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9명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18살의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일단 이 소식 먼저 정리합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낮 11시 반쯤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직후 무정한 경찰이 긴급 출동해 학교를 폐쇄하고 총격범에 대응했습니다. 범인은 부근에 사는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이름의 18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까지 차를 타고 온 범인은 소총과 권총을 들고 학교로 난입했습니다. 권총을 마구 쐈고 소총 또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중입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And at this point, the investigation is leading to tell us that the suspect did act alone during this heinous crime. 부상자도 다수 발생해 주변 병원 2곳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을 벌이다 경찰의 대응 사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총에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주정부는 총격 사건 직후 유벨디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언제 신의 이름으로 총기 로비에 맞설 것인지 물어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 강화와 합리적인 총기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18살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전쟁터처럼 학교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봐야 하느냐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총기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총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기법을 개정해서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총기 관련 로비 단체 번번이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크리스토퍼 올리바레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라초등학교 4학년 같은 교시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4학년 한 교실에서 초등학생 19명이 사망한 겁니다. 4학년이면 10살입니다. 올해 18살의 총격범 살바도르 라모즈는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뒤에 수사당국에 쏜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가주 지역에서도 학교 순찰이 오늘 강화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순찰 인력을 평소보다 더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 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총기 난사가 개별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정보기관도 현재 지역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고 관할 내 순찰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각 학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비에누아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역시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각급 학교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애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정치인들은 부모가 가장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 학교가 돼야 한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 사건의 2건의 범인 모두 합법적인 총기 구매 하한 연령 18세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가 규제 적정선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당분간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텍사스 참사를 일으킨 총격범도 18살 고교생이었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 흑인 동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범인 페이튼 젠드런도 역시 18살이었습니다. 라모스는 권총과 소총을 그리고 젠드런은 반자동 소총을 소지한 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범인의 연령을 24살 이하까지 넓힌다면 모두 16건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4건 중에 1건꼴로 24살 이하 총격범이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총기 규제법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하한 연령으로 둔 18세가 잇따라 1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이 상황이라서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고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 따라서는 총기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21세가 넘어야 이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 총기 휴대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잇따른 총기 참사를 계기로 해서 총기 규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완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20대 이상으로 높이면 법적으로 성인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18세, 19세에게는 차별이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 강화로 대형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 49%에 그친 바 있습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총기 소유자 협회는 총기 소지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면서 총기 소유자 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총기 난사 범죄 발생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좌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에이전다를 위해서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서 총기 난사 비극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총기 소유자 협회는 총기 소지 자유가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하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범인들에 맞서 싸우고 자기 자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총기 소유자 협회 트윗을 캘리포니아 등 각 주의 총기 소유자 협회가 그대로 리트윗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기 소유자 협회가 이번 트윗에서 주장한 해결책은 교사들의 무장화로 선출직 정치인들이 무장한 경호원들로부터 경호를 받듯이 총을 들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키면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총기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 초등학교의 집단 총격의 희생자 21명은 지금까지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이 19세 남성이 어린 학생 20명과 어른 6명, 모두 26명을 살해한 것이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관 그 어느 곳도 학교 내 집단 총격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련 통계를 자료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이 유치원인 K-12 학생들이 다니는 초중고교에서 집단 타겟의 무차별 난사, 이 매스 스팅 발생 건수는 1970년 이후 이번 텍사스주 사건까지 모두 1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0명 이상 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1999년도 4월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교에서 13명이 집단 살해된 것이 미국의 학교 매스 슈팅의 시발점입니다. 이어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26명,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17명, 역시 같은 해 10월 텍사스주 산타페 고교 10명, 그리고 이번 이 초등학교 21명 등 모두 5건에서 87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88건의 매스 슈팅에서 총 사망자가 범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200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스 슈팅은 물론이고 개별 타겟 총격을 모두 데이터 집계 대상으로 잡은 가운데 1999년 컬럼바인 고교 후 모두 331개 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185명이 사망하고 369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2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오늘은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60도, 해안 지역은 67도, 57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이 시각 현재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아침을 맞으면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1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골 사고로 인해서 현재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91번 이스트 선상 벨플라워 볼로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맨체스터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101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선상 위티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사우스 선상 로스클랜스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3,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2,000명대 나왔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양상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제 하루 사망자 숫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지난주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 어제 하루 41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의무화는 아니지만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직장 내 방역 수칙 준수도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완전히 수그러던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타운 내 직장에서도 그동안 잠잠했던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고용주들의 문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감염 직원 발생 시 프로토콜 등에 대해 다소 무심했던 한인 고용주들이 최신 업데이트된 관련 법규를 알아보기 위해 타운 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한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최대 80시간의 유급병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이 법규가 소급 적용됩니다. 26상이면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 유급병가가 따로 있습니다. 40시간씩 신청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9월 30일까지 다시 연장이 됐죠.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 본인 혹은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증명해야 되며 적용 대상자들은 풀타임 직원 혹은 코로나 유급병가 받기 2주 전 최소 한 주간 40시간을 일했거나 스케줄이 잡힌 직원들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양성 판정 이후 5일 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장 내에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PCR을 정식으로 받거나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직장을 빠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든다든지 하는 거는 고용주가 비용을 대줘야 됩니다. 현재 가주 내 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고용주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직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례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대면으로 활성화된 이벤트나 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에 혹여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 증가해서 7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바닥을 찍은 뒤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잠정 집계 자료 결과 올해 2월 10일까지 1년간 미국에 출생아는 365만 9,289명으로 전년도보다 1%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써 2014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미국의 출생아 수는 2020년 바닥을 친 뒤에 방향을 튼 것입니다. 다만 세대 유지를 고려한 출생률 2.1명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경험이 있는 성인이 최소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체 주간지 최신호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18세에서 64세 성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일명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을 최소 1건 이상 경험한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감염 경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유증은 급성 폐색전증과 호흡기 증상입니다. 65세 이상은 기분장애, 정신장애, 불안장애를 겪을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심혈관, 폐, 혈액, 신장, 내분비, 근골격, 소화기관, 신경, 정신 등과 관련한 26개 임상적 증상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잠시 전 북한의 최근 미사일의 도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도적 지원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 파이자가 북한을 비롯한 45개 빈곤 나라에 코로나 백신 등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자사 제품 23종류를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빈곤 국가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것입니다.
화이자는 일단 루안다, 가나, 말라위, 세네갈, 우간다 등 5개 아프리카 국가에 먼저 저가로 제품을 공급한 뒤에 대상 국가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45개 대상국 대다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과 시리아, 하이티, 캄보디아 같은 의약품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 국가들도 포함됐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2027년까지 5년 더 WHO 세계보건기구를 이끌게 됐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WHO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 사흘째인 어제 194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유효표 160표 가운데 155표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 WHO 이사회 후보 지명 투표를 거쳐 단독 후보로 선출돼 이변이 없는 한 연임이 확정적이라는 관측 이미 1월부터 나왔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몇 년째 지속되는 캘리포니아의 가뭄 문제 대책으로 강제 절수령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서 비기능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비기능 잔디는 상업용, 산업용, 기관용의 잔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주거지나 단지 내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되는 잔디는 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안건은 가주 행정법률국으로 이송돼서 열흘 내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자원위원회는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물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 차원의 강제 물 사용량 제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들과 가진 미팅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충분한 물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주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절수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LA시도 가뭄 대처 일환으로 야외 물주기를 기존 주 3일에서 주 2일로 제한했습니다. LA시 비상 절수 조치는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 수백만 채 주택들의 향후 30년 안에 화재 위험도가 6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만을 고려했을 때 수백만 채의 캘리포니아 주택들이 향후 30년 내로 심각한 산불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해당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한 해 동안 대규모 산불 위험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 1% 이상으로 분석되는데 2052년까지 피해 대상 주택은 6배 이상 60만 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의 매튜 애비 창립자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대규모 산불 화재 위험을 빠르게 높이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산불 위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의 48개 주에서 8천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사 인증제는 현직 한국학교 교사들이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연수 또 이수하면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문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981년도에 창립된 재미 한국학교협의회는 미 전역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800여 개의 한국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 8천여 명은 8만여 명의 학생에게 한민족 정체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대부분 교사는 전문적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봉사와 헌신으로 그동안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했습니다. LA 시장 경선에서 레밋 바마 후보가 하차하면서 리 카루소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마는 자신과 부동산 개발업자인 카루소가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지만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며 후보 하차 및 카루소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마는 시장실에는 비즈니스맨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지출과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라고 카르소 지지 선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아시아 기업가 출신인 바마 후보는 그동안 주요 후보로 언급되지 않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매우 낮았으며 후보로 레밋 바마, 오늘 제가 보도해드리면서 처음 이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았지만 다른 시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리 카르소 후보를 지지했다는 면에서 카르소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후보들은 좀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리 카르소와 캐런 베스의 2파전으로 LA 시장 선거는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골프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한인들의 골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남가주에 있는 프라이빗 골프 클럽들의 회원권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서 대기 명단을 통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퍼블릭 골프장들도 가격 변동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퍼블릭 골프장 역시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도어 골프 레인지 역시 한인 등의 고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다른 2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쏜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KBS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3발은 모두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첫 발사 시각은 오전 6시, 최고 고도 540km로 360km를 날아 동해상 공해에 떨어졌습니다. 비거리만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지만 군 당국은 미국 전역을 사거리로 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 시험을 위해 1단 추진체만 연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의 비행 재원이 지난 2월과 3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쏜 미사일과 유사해 이번에도 북한이 같은 목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만 연소시킴으로써 일단 엔진부의 테스트로 좀 보여지고요. 위성 발사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6시 37분에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은 상공 20km에서 사라져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5분 뒤 발사된 세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km로 760km를 날아갔습니다. 둘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싣기 위해 성능을 개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하루에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결속을 다진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외신들도 속보 형식으로 일제히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BBC 방송은 이런 발사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도발 우려가 컸지만 미세하게 그 강도를 낮췄고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떠날 때까지 딱 그때까지만 기다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미 공군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아직 미국 땅을 밟기도 전이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과 관련한 증거도 쌓이고 있으며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우려가 커진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한국 합참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친 다음 날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친 이튿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전하면서 평양 순안에서 발사가 이루어졌고 발사 시각은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 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군사 도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외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고 계속해서 정보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올 들어 17번째 무력 도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발사를 평가하고 동맹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과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한국, 일본과 북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미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유관 관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에 큰 방향을 견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빨리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길 희망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북한의 거듭된 발사에도 대북 제재 강화에는 신중론을 피력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발사에 상응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리는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36%까지 떨어지면서 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전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지난주 42%에서 일주일 새 6%포인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5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고전하는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59%로 지지율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부진의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등 물자 가격이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나갈 후보를 결정하는 양당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작심하고 고르고 또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던 공화당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 후보가 모두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중간 선거에 나갈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150명을 골라서 내가 낙점한 후보라며 11월에 연방 상하원 또 주지사 후보로 뽑아줄 것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당부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에 대한 부탁은 유별난 것으로 현 공화당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을 꼭 떨어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낙선 타겟으로 지목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레펜스 퍼거 주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대선 개표 때 조 바이든 후보 대신 자신을 조지아주 당선자로 만들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보기 좋게 거절했던 공화당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 경선 개표에서 어제 조지아주의 바이든 승리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부탁을 거절했던 캠프 현 주지사가 무려 73.8%를 득표해서 트럼프가 고른 경쟁자보다 52%포인트가 많게 당선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3%포인트나 높은 5.25%까지 올라 수십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집값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서서히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오르도록 팀 동료들이 도와줬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수비수 다이어가 노리치 시티의 골키퍼를 향해서 너 누구한테 돈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찍힌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KBS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살라흐와의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이어지던 상황. 손흥민의 슈팅이 야속하게도 연이어 노리치 시티 골키퍼 선방에 막히자 에릭 다이어가 참다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다이어의 이 한마디 덕분일까? 손흥민은 곧바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선보이며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더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라커룸으로 들어와 동료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unbelievable season, and yeah, let's move on next season. Big Champions League. Let's get a big result. Come on. 물세례가 쏟아져도 손흥민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유독 예뻐한 콘테 감독도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Very appreciated. I repeat what your ability. Okay, if we reach this success to play Champions League, and because you deserved this. 손흥민이 골든 부트를 들고 등장하자 라커룸엔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득점왕을 자기 일처럼 바라던 동료들이 있어 손흥민의 득점왕 드라마는 더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번에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한국 최고 투수 류현진 선수가 내일 오후 6시 30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일본의 천재 오타니 선수와 첫 맞대결을 벌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최초 평균 자책점 1위, 사이 영상 투표 2위를 기록했던 류현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거입니다. 투타 경험 오타니도 지난해 MVP 출신으로 현재 일본 최고의 선수입니다. 단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던 두 선수가 한일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첫 대결을 벌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오타니가 류현진보다 좋습니다. 평균 자책점과 다승, 탈삼진 등의 기록에서 류현진보다 앞서 있습니다. 류현진에게 중요한 건 투수 오타니가 아닌 타자 오타니입니다. 9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오타니와의 생애 첫 투타 대결인 만큼 전문가들은 볼 배합과 구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타니 상대로 빠른 공 보여주고 슬라이더 흘러나가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추신수 선수하고 첫 대결했을 때 느닷없이 추신수에게 체인지업을 던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거의 반쯤 웃으면서 너 왜 이러니 나한테. 그런 역발상도 류현진 선수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허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